안녕하세요. 예,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이모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이프 약국에 참여하시는 우리 약사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약국에서의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인과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부작용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약국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부작용이다, 또는 이게 이 약물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우에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지 하는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런 다빈도 사례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약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 감시의 정의인데요. 약물 감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탐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활동, 이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임상시험이라든지 임상시험이라든지 또는 임상시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런 파마코비지런스, 즉 약물 감시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 안전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61년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이것이 57년 정도의 임산부에 대한 입덧 예방 목적으로 사실은 이게 개발되고 많이 사용을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996년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기약에 주로 흔하게 사용되던 PP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콧물 감기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로페콕시브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통제 성분이죠. 이 약이 또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2만 7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4년에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기형아 발생입니다. 팔, 다리, 사지가 결손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팔이 없고, 어떤 분들은 귀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비용과 고통을 지출하게 되냐. 약물이 잘못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탈리도마이드가 문제가 됨으로써 약물 역학 연구가 되고 결국은 시판이 중단하게 되었죠. 근데 2010년 기준으로 독일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가 2,451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정말로 너무나 큰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동물 실험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실험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의 켈리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이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사지 결손 하는 환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1962년에 이 켈리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역에서 꼼꼼하게 약물 안전을 체크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 또는 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미국에서는 62년에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를 의무화했고, 93년에 매드와치 온라인 보고가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시판 후 약물 감시가 강화되었고요. 2010년에는 5개년 계획이 영국에서는 64년부터 옐로우 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란 쪽지에 노란 보고서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옐로우 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일본에서는 67년에 시판 후 이상사례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라고 해서 1968년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다 수집하여서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이런 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가? 그 1998년 자마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10만 명이 제대로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을 했고 약사는 정상적으로 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 복용법에 맞춰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10만 명이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만 명이 처방이나 투약 오류로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사가 실수를 하거나 약사가 실수하거나 소비자가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실수로 또 사망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러면 의약품 부작용하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에러 실수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게 18만 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따졌을 때 미국에서 1위가 심장병 75만, 암이 50만, 그 다음에 약물 관련 사망이 18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미국 사망 원인의 이 당시에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1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5만입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 엄청난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 부작용으로는 매년 약물 부작용이나 메디케이션 에러로 매년 18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미국하고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저희가 이제 이 부작용 보고를 열심히 한 제가 몇 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전에는 WHO의 한국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한 건도 되지 않고 있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보건학자가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 WHO는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Korean is very strong. 왜냐하면 부작용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튼튼해서 부작용이 한 명도 없다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그 관계자의 낯을 뜨겁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보고 없을 리가 있겠어요? 보고를 안 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작용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다. 사람을 어떤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 사고에 의해서 사망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몇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하는지조차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부작용으로 퇴출된 약들이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터페나딘이라고 해서 항히스타민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시사프라이드라고 해서 장운동 조절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PA 제제, 그 다음에 또 로페콕시브, 콕스2 차단, 그 다음에 식욕제제, 이런 많은 약들이 시중에서 임상시험을 거치고 동물시험을 거치고 시중에 시판이 됐는데 많이 사용을 하다가 시장에서 없어진 거예요. 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동물시험도 하고 임상시험도 했는데 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상 그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멍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상 그 의약품이 시판되기 전까지의 그 안정성 정보, 약물과 관련된 안정성 정보는 빙산 일각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빙산의 윗부분 정도만이 의약품이 시판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성 정보이고 대부분은 다 묻혀 있다는 것이죠. 네, 임상시험을 하고 동물시험도 하고 약이 시판이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약물 부작용이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임상시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첫째는 too few. 무슨 말이냐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많아봤자 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임상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또는 임상시험에 응하는 사람을 모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못해요. 근데 결국에는 10,000명, 몇천 명, 이런 어떤 10만 명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상시험을 통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판 후에 저희가 자발적 부작용 보고를 통해서 그런 그 안정성 정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은 모든 조건을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to median age. 무슨 뜻이냐면 임상시험 대상이 너무 그 연령이 가운데 연령,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기들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기들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임상시험 대상이 보통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너무 많으신 어른들도 또한 시험 대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을 그래서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젊은 층 중에서도 가임 연령의 여성들, 또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젊은 남성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군인부터 시작을 해서 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린이와 노인들 또는 그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그 임상시험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too narrow, 질병의 노출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데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신장질환도 있고 간질환도 있고 또는 뭐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시험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관찰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 20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약물은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사람에게 큰 그 독성을 가지고는 부작용이 심각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간접 변수를 고려한다. 좀 말이 어렵죠. 대리 변수를 이용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지표를 이 사람이 혈압이 좋아졌다. 그것은 혈압을 체크한 그 수치만 가지고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지표로만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질병이 치료가 되었는지 치료가 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사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어서 약이 시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작용 위해 관리와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입니다. 부작용의 18.7%에서 73.2%는 예방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작용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예방 가능한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건 중요하죠. 첫째, 알려진 부작용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작용을 감시해야 되지만 회피가 가능한 부작용은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방이나 투약 오류, 이것도 저희가 예방이 가능한 거죠. 또 의약품의 결함이 있다. 그것도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작용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발적 부작용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작용이 발생했는지를 추적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자발적 부작용 보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임상시험 이후에 자발적 부작용 보고의 장점 간단하게 말씀을 일부 드리긴 했지만 첫째는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을 할 수 있다. 임상시험은 소규모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그렇지만 이 자발적 부작용 보고는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을 할 수 있고 시판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시판 전에 발견하지 못한 아주 드문 그러한 약물 유해 반응, 이상 반응도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입원 환자뿐만이 아니라 외래 환자, 일반 의약품 복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임상시험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간 관찰이 가능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보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 ADR, 이 부작용이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알긴 하지만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 하고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는 부작용 보고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두 번째는 인과관계 평가가 어렵다. 또 시간, 노동력 투입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있다. 그리고 자발적 보고에 한계가 있다.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 부작용 보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작용 보고를 했더니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부작용 얘기를 하면 약을 잘 안 드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세계적 여러 나라에서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발표된 건데 왜 부작용 보고를 잘 안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무엇을 부작용 보고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각한 부작용만 보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작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벼운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이 부작용이 빈도가 증가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그 부작용 보고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는 말은 이게 부작용이 맞는가 아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부작용을 일단 의심이 되면 무조건 다 부작용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가는 나중에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들어오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없다. 네, 이거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부작용 보고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건, 하루에 한 건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안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핑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약에 의해서 그 부작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판단할 거 없이 보고가 되면은 환자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또 우리가 알게 되면 일단 보고를 하면 나중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부작용 보고를 해주시라. 또 하나는 이미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한 약만 시중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임상 시험 과정이나 동물 시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검증은 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부작용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부작용 보고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을 하면은 소송에 연관되지는 않을까.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다 없애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소송에 연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해가 되었다는 죄책감 또는 개인적인 연구 성과로 만들고 싶은 욕망 또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어떤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작용 보고라는 게 중요한데 약국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왜 중요한지 약국의 입장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약국의 입장에서 보기 이전에 먼저 환경의 변화와 약사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는 약국 부작용 보고의 장점을 보고 세 번째는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활성화 활동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인구 구조가 변화해서 지금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이 많이 생겼고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요구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약을 구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좋은 약을 먹고 싶고 부작용 없는 약을 먹고 싶고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잘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증가요. 교육 수준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약에 대한 인서트 페이퍼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약물 정보를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들이 모르는 내용도 환자들이 가지고 와서 혹시 이거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의 발달과 환자 중심 서비스 요구. 무슨 뜻이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약을 만들고 조제하고 빻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약물 부작용 관리, 환자 안전 관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사 주변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의 판매 논의가 되고 있고요. 동물약품에서 약사 역할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병원 투약에서 약사 역할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투약을 간호사들이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일반인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되고 있고, 건강증진 영역에서 또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약사 역할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약사가 이런 관리에 있어서 약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왜 사회에서는 믿어주질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약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냐, 이런 약물 부작용 관리라든지 안전 관리를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잘 보이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약사가 해야지, 이것은 당연히 약국에서 해야지 라는 인식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약사의 역할이 또는 약국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또 그만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언론 시민의 영향력이 증가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있던 그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약물 문제를 오히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약물 문제를 들고 나서기 시작을 했죠. 뭐 복약 지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를 제기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도 이제는 우리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서 약사의 역할이 소극적이 반영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한마디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약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지금은 환자를 돌보는, 환자의 안전을 관리해주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과거에는 저희가 이게 약인지 풀인지, 풀 중에서 약이 되는 것을 채집을 하고, 또한 이것을 갈아도 되는지, 또는 어떻게 포장을 해 달여서 먹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재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이 약사 역할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약에 대한 정보 또는 그 환자의 맞춤형 서비스, 환자에게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점점 중요한 쪽으로 역할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 약사님들은 약사의 역할이 너무 줄어들어, 사회 속에서 약사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다운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는 약사가 잘할 수 있는 거, 약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에 대한 문제죠. 자, 의사 선생님들은 약에 대해서 배우는, 약물학을 배우는 시간이 보통 3학점에서 한 6학점 정도 되죠. 근데 우리 또 간호사 선생님들은 한 3학점 정도 보통 배워요. 근데 우리 약사 선생님들은 뭐 전필 전산 합하면 보통 60학점, 뭐 100학점까지도 약물학을 배우죠. 약에 대한 관련된 학문을 배우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게 약물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요즘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약물과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죠. 부작용, 이상 사례, 뭐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회 속에 어필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회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인정을 해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리려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닉 부이치치라는 팔 다리가 없는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아까 말한 탈리도마이드 때문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발도 그 조그마한 저 발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영도 하고 행글라이더도 하고 축구도 하고 별걸 다 하고 다녀요. 그리고 수입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이분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예요. 이분이 아마 일본인 아내인 것 같은데, 일본인 아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고 저 몸을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또 그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이에요.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라고도 하죠. 저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목 위에 있는 이 머리 부분, 뇌, 저분이 그런 어떤 연설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약사들은 팔, 다리가 없다고 해도 우리 약사들은 약물과 관련된 그런 안정성 정보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는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존경을 받으면서도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약국에서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부정불량 의약품 신고입니다. 여러분들 약국에서 보면 색깔이 변색된 거, 깨진 거 이런 약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약회사 탓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을 보는 순간이 아니 왜 이 약을 약사가 점검도 안 하고 나를 줬지? 오히려 우리 약국과 그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적어도 약국에 오는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신고를 열심히 해서 약물이 안전하고 좋은 약물들만 생산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약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처방전 점검을 제대로 하고 복약지도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아시겠고, 세 번째가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의약품 사용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 관리입니다. 부작용 관리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이거죠. 저희가 약사회에서 매년 한 30만 명, 40만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노인정 다니면서 열심히 약물 사용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약사님들이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약국 내에서의 활동과 약국 밖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의약품 안전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그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약국에서 부작용 보고의 장점이 뭐냐? 이것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나 안전상비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전국에 센터가 27개가 있는데 26개의 센터는 그 병원 쪽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일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반 의약품도 사용을 하고 건기식도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의약품이나 안전상비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 주민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약사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부작용 보고를 한 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 지식이 우리한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 약사의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고, 또는 약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약국은 많은 환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처방전의 대부분은 약사가 없는 의원에서 발행이 돼요. 자,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제가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요양 실적을 보시면은 연간 5억 건의 처방전을 우리 약국에서 처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5억 명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만 혹시 약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5억 번 환자의 안전을 관리해 주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의 역할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엄청나게 큰 사회적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대부분의 외래 처방전은 의원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에는 약사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처방의 대부분은 의원에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은 그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딱 통제를 하고 식사도 정해진 식사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은 한약도 먹죠. 일반 의약품도 먹죠.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도 먹죠. 또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이분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또 과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밤새고 이런 활동을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딱 모아놓고 다른 거 못하게 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게 임상시험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자유롭게 많은 경제생활을 하게 되고 술, 담배 다 하는 과정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혈압약을 먹더라도 술 먹고 먹는 사람하고 술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다르죠. 담배 피고 먹는 어떤
폐질환이 있다.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 약을 먹는 사람하고 담배 못 피게 입원하고 약을 먹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다른 겁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이런 게 발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국에서 그 약물 부작용 관련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국은 개발부터 그 생산 유통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이 되고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약국에서 안전관리를 놓치면 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약국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부작용 보고는 사실상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특히 입원 정도 수준의 이상인 경우에 부작용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원 정도 수준 이상의 그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견되면 저희한테 다 자발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2014년 12월 19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입원을 하거나 하면은 의약품 부작용이라 그러면 다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의약품 부작용이 아니고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들은 그것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부작용 그 피해 구제 제도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의약품 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약국과 소비자 간에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마찰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정부에서 보상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보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약국과 그 환자의 마찰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피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거나 또는 그 고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또는 사람의 실수, 의사가 잘못하거나 약사가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법 제도로는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안전관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2017년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게 확대되었다 해서 요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그 부작용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이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 보험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사실은 좁았어요. 입원을 해도 한 그 총 진료비가 비급여까지 합치면은 한 150만 원, 200만 원은 돼야 본인 부담금 30만 원이 나왔죠. 근데 올해 2019년 하반기부터는 비급여 포함해서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이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약사님들이 그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열심히 홍보를 해서 피해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018년 상반기에 접수된 현황이에요.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사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에 대해서 처방에 문제가 있다 해도 병원에다 전화하면 사실 처방이 변경이 잘 안 됩니다. 용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전화해도 알고 있어요. 또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약물 부작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바꿉니다. 수정 변경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있던 부작용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병원에다 연락한다든지 환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결국에는 의사의 처방을 수정 변경하게 되는 그런 약사의 역할이 발현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방이 수정 변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의사와 처방 변경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부작용 보고를 가지고 계속 의사와 교류를 하다 보면 병의원과 약국 간의 대화 채널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의사와 약사 간의 그 대화 채널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약물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약사는 약사의 역할을 다 해서 좋고 또는 의사도 자기 환자들이 사고로부터 방어가 되니까 좋고 또 환자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 복약 이행도를 좀 잘 관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환자는 방문이 증가가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약을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부작용 때문에 안 먹기도 하고 약 먹기 불편해서 안 먹기도 하고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안 먹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약을 계속 잘 드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을 재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수입도 증가하고 약국 수입도 증가를 해요. 또 약의 소비도 증가를 해요. 환자 건강이 개선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은 감소했다는 거죠. 약국이 열심히 환자를 관리해서 약을 잘 먹게 했더니 약국이 뭐 그 85%밖에 제 날짜에 안 오던 사람이 90%, 95%가 제 날짜에 왔어요. 그러면 약국을 재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나니까 처방전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질병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보험 재정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죠. 근데 그것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서 이 정도면 1.4조가 절감이 된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한약사에서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약국과 협력약국, 회원약국 이렇게 해서 먼저 어떤 제도가 저희가 시행할 것이 있으면 한 10개 약국 정도에 저희가 먼저 시범을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작용 보고를 해주는 현재 한 2,300개 정도 약국이 됩니다. 이분들 약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부작용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전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전문지나 또는 SNS 또는 저희가 그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또는 지부 담당자 교육, 홈페이지 동영상, 연수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로 봤을 때는 청구 프로그램에 저희가 매달 IT 3000에는 저희가 매달 팝업을 띄워서 공지를 하죠. 그래서 보고를 열심히 해준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상품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또는 SNS, 특히 저희가 그 밴드하고 노원구 카톡방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SNS 밴드에 가입을 해주시고 노원구 카톡방은 지금 3,000명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지만 저희 밴드는 현재 이제 1,40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추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그 약사 회원들은 다 가입을 시켜 드리니까 저희 밴드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작용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새로 부작용 보고 하신 약국들에게는 협력약국 현판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예방카드, 예방카드는 실제로 저희가 부작용 보고를 했더니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부작용이 이 약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이 예방카드에 적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약국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그 환자 성함과 생년을 적고 또 부작용 문제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틸록스 이러면 스틸록스 해가지고 이상 반응 해가지고 뭐 헛것이 보임 이러면 헛것이 보임 이렇게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병원에다가 다 처방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할 때 그 약을 피해서 처방할 수 있으니까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부작용이 있다고만 얘기하면 다 적어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인과성 평가를 해서 상당히 확실하거나 확실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적어서 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현판이나 예방카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동영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교육은 저희가 과거에 연수교육 때 했던 것을 이렇게 대한약사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본적인 동영상 교육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그 본부에서 밴드에 매주 하나 내지 2개의 그 부작용 사례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리 그 회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밴드에서 이렇게 평가 사례 또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문헌 검색을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어요.